네, 경제에 대한 이슈를 파악해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대표님과 어떤 이야기를 해볼지 먼저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월입니다. 무풍지대 속 먹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벌써 2024년이 된 지가 한 달이 지났네요. 이제 벌써 2월인데 사실상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보다는 어떤 종목별로 좀 집중을 해봐야 될지 저희가 전략을 찾아볼 텐데요. 대표님 그러면 2월에는 어떤 전략 잡으면 좋을까요? 자, 일단 2월의 전략을 만약에 수립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이 이미 지금 2월이 시작된 입장이고, 그리고 내가 이거 사야지라고 했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올라갔을 겁니다. 그 원인이 뭔지를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증시가 사실 조정을 받은 거는 작년 한 해 동안 대폭 조정을 받다가 그쵸? 11월 공매도 금지를 한다는 얘기가 듣자마자 외인과 기관들이 급속도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증시에서는 과연 이 증시의 방향성을 어떤 테마로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이벤트에 주목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보다 보니까 증시 전반적인 부양 효과보다는 사실 테마에 의해서 한쪽이 끌려가고 다른 쪽은 쉬고, 또 한쪽이 끌려올라가고 다른 쪽이 쉬고, 이런 영향들이 작년 하반기 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11월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12월에 또 어떤 이유가 있었죠?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면서 과격해지다 보니까 해운 업종들 관련해서 또 급등급락이 또 나오기 시작했었죠. 더불어서 뭐 M&A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또 신규 상장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1월 들어서면서 이제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이라든가 또 이제 샘 올트먼의 방안든가 여러 가지 테마들이 돌다 보니까 사실 증시가 방향성은 분명 잘 될 거라고 우리가 다 믿고 싶은데, 그리고 방향성은 잘 될 거라고 어느 정도 확신은 있는데, 이게 생각만큼 증시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외국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지난 한 달 동안 매도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사실상 지난 1월 동안에 주된 매수 주체는 개인 투자자였다. 그래서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도 아마 대다수 분들이 개인 투자자이지 않을까라는 입장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실제로 1월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5.9%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7.7%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한 해 동안의 수익을 계산을 한다면은 올해 증시 전망에서는 뭐 코스피가 10%에서 15%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감았을 때는 20% 상승해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매수 주체가 다시 한번 매기가 돌아올 때가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 매기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매수 기회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증시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이런 발언을 지금 지난달 말에 과감하게 실현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김민준 전문가님께서 저 PBR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PB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PBR의 B는 말 그대로 북밸류입니다. 즉 장부가, 우리가 지금 회계상에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장부가를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장부가가 언제쯤 갱신될까요? 뭔가 이거를 정기적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작 어떤 물건들을 내가 넘겨주거나 판매할 때, 이때 비로소 이제 장부가에 대한 개념이 성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장부가를 일단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접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자, 아무리 순자산 가치 비율을 오픈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토마토 TV에 있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토마토 TV에서 매출을 한 100억 정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없어진다라면은 이 토마토 TV에서는 100억어치의 가치가 사라지는 셈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도 메가스터디나 메가MD 같은 경우에도 잘 나가는 강사 떠나간다? 회사가 흔들흔들하죠. 즉 이런 것처럼 순자산 가치만 봤을 때는 당시 시간적 가치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것이 주가와 100% 직결된 내용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장부가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고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격의 시차를 늘 시시각각 쫓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지금 최근에 우리 또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항공권 가격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공권 가격표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대한항공이 얼마 벌 거다 바로 지금 예상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PBR이라는 것은 후행된 결과에 따라서 뒤늦게 주가가 발동하는 기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디스카운트의 입장만 보고서 우리가 이 PBR주를 건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가격 계류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거는 그럼 지금 순자산 가치만 가지고 보면 회사를 꼭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새로 물건 하나 살 때마다 무조건 회사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빚을 내서 좀 저렴한 이자로 빚을 내서 내가 물건을 더 많이 들여오고 대신 우리 생산 기지 늘렸습니다 하면은 끝나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약 저 PBR주를 우리가 선별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살펴보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산업별 평균 PBR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자, 산업별 PBR 평균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엄청나게 높았었죠. 뭐 60, 평균이 60이 넘고 막 그랬었는데 왜? 군소 종목들, 작은 종목들도 이제 배터리 종목으로 이제 신규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당연히 급등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순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너무 높게 평가되다 보니까 야, 이거 배터리 비싸다.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자, 이제 배터리 얘기 마침 제가 드렸으니까 자, 손오공. 제가 이전에도 한번 잠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손오공이 지금 우리 완구 만들고 장난감 만드는 기업 아닙니다. 이제 대표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사업으로 지금 나가겠다라고 발표한 게 작년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손오공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적으로 완구나 제조업 이쪽에 지금 있을 건데 그럼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뭐 2차 전지 관련으로 산업 PBR을 잡아버린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산업 PBR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각 기업별로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포지션을 또 다시 분류해서 이것대로 맞춰서 또 다시 산업 PBR을 다시 측정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이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괴리들을 한참 괴리 속에서 PBR만 가지고 접근한다 오히려 되려당할 수 있는 위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 이번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PBR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기업의 밸류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아요. 그 말은 네. 지금 기존의 기업 가치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기업 가치가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이것을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재고 가치를 향상시키자라는 얘기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공장을 막 짓습니다. 공장 지으면 이제 언제쯤에 캐파가 나올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 가치를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PBR로만 정말 계산을 한다?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또 적자가 나는 갭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적 부분을 본다. 그러면 항상 중요한 것은 늘 실적이 조정받더라도 이게 한 해 조정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음식용이나 식료품이 되겠죠. 자, 우리가 식료품주 관련해서 급등급락하는 경우면은 거의 대부분이 소비자 물가 급등했다 이때입니다. 항상 경제가 버블 심하게 올라가고 금리 인상하기 시작할 때쯤 되면은 식료품 가격 너무 비싸다, 먹고 살기 힘들다, 고등어 한 마리 살 거 반토막 산다 이런 얘기 나올 때가 항상 이 시점인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은 저희는 오히려 지금 명절도 앞두고 있고 또 더불어서 지금 시장이 회복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즉 그만큼 소비자 물가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9%로 근원 물가가 많이 후퇴했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이 식료품에 대한 가격의 안정화를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이고 이게 대한 마진이 커지는 기업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저 PBR 종목이다 하면서 뜨고는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적인 수치로 접근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기업의 밸류를 높인다는 이 정책의 방향성에 조금 근거를 두시면서 실적 중심의 가치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또 명절이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식품주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식품주들 하나하나 좀 전략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하이트진로는 실적이 좀 어땠을까요? 자, 이번에 하이트진로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사실 작년 총 실적을 봤을 때는 실적이 후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출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견고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무려 35%가 급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하이트진로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옛날에 제가 처음에 주식 배울 때도 나라가 대한민국이만 해도 삼성전자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기업의 가치는 늘 어디서나 존중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무너지는 걸 보고 나서 삼성전자 망해도 하이트진로는 안 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기업에서 정리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속상하면 뭐 사죠? 술 사 먹습니다. 네, 제가 농담 삼아 하는 거 얘기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 이 주류라던가 혹은 이제 핵심 몇 가지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부 기업들이 독점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석권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점유율 싸움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주류 업종인데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영업이익이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많이 급감했느냐?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지 않았느냐 얘기하시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보신다면은 지난 2023년
초부터 해서 우리가 주전 가격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술 만드는 에탄올이죠. 주전 같은 경우는 가격이 10%가 상승을 했고요.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빨리 주류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서민 가격 부담된다. 눌러라 하다 보니까 사실 11월부터 가격 인상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이제 소주 6,000원, 7,000원 시대가 오는구나 막 이런 공포감에 떨기도 했는데 자, 사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류 가격이 비싸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사실은 이런 병 가격이나 주전 가격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처럼 최근에 이제 금리를 동결을 계속하면서 이제 근로자 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조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소주 가격들이 지금은 단가의 입장에서 비싸게 느껴지지만 또 다시 이런 소비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류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 그리고 수요는 좀 그대로 유지된다는 시점에서 화이트 진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농심 보겠습니다. 농심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농심하면은 많은 분들이 다 이제 라면 수출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상당히 부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실망하지 않았을까. 좀 네. 이런 부분에서 이 농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라면 쪽에서 워낙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신라면도 심지어 이제 사나이를 울리는 라면이라는 그 타이틀을 아예 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별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만큼 감성적인 어떤 라면이다. 맛의 느낌을 가져가자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다른 완곡한 표현을 좀 썼던 것이 오해를 좀 불러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브랜드 타이틀을 완전히 바꾸면서 이제는 맛으로 승부하겠다라는 자신감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근데 라면뿐만 아니라 농심하면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있죠. 바로 먹태깡입니다. 출시한 지 지금 8개월 됐는데 1,300만 봉이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 먹태깡을 활용해서 포테토 먹태마요라든가 아니면은 먹태 깡큰 사발면이라든가 이런 비빔면까지 만들어내는 걸 봤을 때는 지금 한참 인기를 달리고 있는 먹태깡 브랜드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실적 견인을 계속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장기 보유자 입장이시다 그러면 우선 이제 증시 조정과 함께 지금 마찬가지로 시장도 지금 약 한 15% 가량 이렇게 지금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라면 사실상 15% 가량 이렇게 손실이 있을 텐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이 헤비하시다. 저는 비중을 일단 줄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무풍지대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방향성을 꿋꿋하게 지켜가신다면은 사실 주가가 단기간에서의 그렇게 급등을 한다 이렇기보다는 현재 위치를 어느 정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조정을 하시되 오히려 저는 신규 진입자 입장이라면 지금도 꾸준히 모아가실 때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소비주들의 활성화를 한번 기다려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농심 히트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라면 수출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탄 종목인데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아가는 전략 사용해 보시면 좋다는 말씀까지 전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 대상 볼까요? 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상홀딩스 아닙니다. 네, 그냥 대상입니다. 네. 네, 하도 요즘에 종목 이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에코프로 때도 에코머티를 갖다가 이렇게 BGF 에코머티가 막 급등하고 이런 걸 보면 좀 무서운데 일단 대상 같은 경우에는 좀 메리트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김치 수출인데 작년이 대한민국이 역대 김치 수출량을 달성을 했는데 그중에 53%가 종갓집 김치였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이 뭐냐? 지금 김치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상의 종갓집 김치가 상당 부분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라이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돼지를 사육할 때 키우는 이 아미노산인데, 일종의 아미노산 제품인데, 지금, 대상이 지금 최근에 급락한 원인도 이 라이신 가격의 급락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조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돼지고기 가격이 인상하는 방법은 어디가 있죠? 바로 중국 시장의 부양입니다. 그래서, 외수 시장으로 해외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김치의 수출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고, 차후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외교 부분들이 완화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중국 시장이 부활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대상의 입장들이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으로는 사조오양 살펴볼게요. 오늘도 주가 좀 오르고 있네요. 네, 사조오양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밥도둑주라고 제가 좀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네. 사실 밥도둑이라면 이제 우리가 어묵이라든가 소세지, 그러니까 특히 어릴 때 많이 입맛 당겼던 메뉴들이 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어육가공품이라든가 아니면 육가공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묵, 소세지 같은 거를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실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좀 부담이 좀 적은 편이죠. 물론 작년 같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물가 상승이 높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은 조금 후퇴를 했습니다만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 4조 오양이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과거 약 15년 전, 제가 기억하는 17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 오양과 4조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됐죠.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또 다시 이제 경영권 문제가 좀 약간 부각에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 이 4조 오양이라는 그룹 자체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와 더불어서 실적 부분을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사놓고 잊고 계신 게 낫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침대 매매법이라고 하죠. 자고 일어나면 주가가 올라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4조 오양은 조금 굉장히 속도는 느리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촌 F&B 체크해 볼게요. 이걸 뭐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촌 F&B가 사실 이제 22년도에 상장을 하자마자 주가 계속 박살이 났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사실 교촌 F&B 입장에서는 뭐 주주 환원 정책보다는 오히려 가맹점들을 우선해서 이제 매출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맹점 점포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확신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지금 이제 교촌 F&B 같은 경우에는 교촌의 허니 콤보 같은 경우도 2만에서 2만 3천 원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치킨 비싸서 못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안 올라간 물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 월급도 올랐죠. 문제는 거의 안 올랐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네, 그것처럼 안 올라간 게 없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적응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소비력이 그만큼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릴 것 같고요. 교촌 F&B 좋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서도 치킨 튀기는 로봇을 두산 로보틱스에다가 교촌 F&B에다가 납품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촌 F&B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치킨만 해왔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많았었고 우리가 간편식도 뭐 치킨, 닭가슴살, 볶음밥 이런 것만 만들지 않냐 했는데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여의도에서 지금 메밀 단편이라고 하는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밀국수를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치킨 팔던 사람이 갑자기 왜 메밀국수를 파느냐? 이 말은 과거 치킨만 팔던 기업이 이제는 종합 브랜드, 외식 업체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입지를 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치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그러니까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국내에 대한 의존율이 92%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매출을 지금 본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에 이제 대만 1호점을 오픈을 하고 이후에 2호점과 하와이에도 지금 1호점을 지금 오픈하면서 지금 총 해외 70개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들이 저희 앞으로의 교촌 F&B에 대한 주가를 다시 한번 올려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로부터 치킨 튀기는 기회가 나온다. 이 말은 뭐죠?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겁니다. 그쵸. 앞서서 하이트진로 말씀드릴 때도 제품 가격 인상은 결국은 원자재 가격의 인사보다 원재료 가격 인사보다는 사실 인건비 가격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이제 가맹점들은 늘어나고 이제는 사업화가 될 겁니다. 사장님 없는 치킨 가게가 될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교촌 F&B의 가격은 조금 더 상향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촌 F&B의 경우에는 지금 이 관련돼서 브랜드도 좀 확장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해외 쪽의 매출 그리고 또 인건비 절감이라는 키워드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짧게만 대표님이 보시는 식품주들 토픽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트진로를 좋아합니다. 물론 요즘에 주류 업종들이 조금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도수가 센 술보다는 도수가 약한 술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 놀러 가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길거리 곳곳에 한 번씩 가다 보면은 청포도 이슬이 눈에 들어오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우리가 칵테일 소주 같은 개념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그만큼 도수가 강한 술이 없어진다? 그러면 도수가 약한 술로 바뀌어가면서 트렌드가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이트 진로가 지난 코로나 때 굉장히 급등했던 원인도 진로 와인을 비롯해서 각종 와인들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급등했던 경향이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트렌드를 바뀌어가는 데 있어서의 기업의 변화를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하이트 진로를 원픽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하이트 진로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이슈 다뤄본 이코노미 클럽 씨가 오늘은 식품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의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